네, 안녕하세요. 79의 북토크 79입니다. 79의 동영상을 보고 무엇인가 생각할 거리를 찾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854년 러시아의 남하전책으로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 제국 연합 간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나이팅게일은 38명의 성공의 수녀들과 함께 야전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벌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 간호를 하여 최초의 백의 천사로 불렸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그 어떤 종교와 철학보다 우선시하는 나이팅게일의 직업 윤리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현재 의료계에도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입니다. 4년 전 출간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던 12가지 인생법칙 혼돈의 해독제의 시리즈 후속작입니다. 서문에서 작가는 삶이란 혼돈과 질서의 교차점에 있으며 전작과 달리 안전과 통제가 지나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12가지 법칙 중 제1법칙인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를 여러 법칙 중 맨 앞에 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 책을 관통하는 사상을 제1법칙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법칙의 내용을 살펴보며 작가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는 심리 상담가로 일을 하며 내담자의 고충을 들어준 이야기로 1법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가 사회 개혁을 통한 위기의 구조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기의 구조의 규칙을 따르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와 사회제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진보주의와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작가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과연 작가의 주장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가는 임상심리학자로서 30년 가까이 주 20시간을 일을 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내담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에 언급된 한 내담자의 사례를 보면 독자를 당황케 합니다.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20대 초반의 여성은 서벌 고양이라는 반려묘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쩔 수 없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상당 과정에서 작가와의 이데올로기의 입장차를 보입니다. 결국 작가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화를 중단했다. 삶의 절망과 방황으로 우울증에 빠진 여성이 단지 자신의 문제보다 환경 파괴라는 죄의식에 더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만약 내담자가 보수주의였다면 혹은 작가가 진보주의였다면 이 상담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사람은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러 온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를 상대로 의료인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다르다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참다운 의료 행위일 수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한 나이팅게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철학과 종교가 무엇이든지 자신을 찾아온 환자를 내치는 것은 의료인의 태도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둘째, 작가는 기존 사회제도를 고수하려는 보수주의는 간헐적으로 잘못하지만 기존 규칙을 깨트리는 진보주의자는 종종 항상 잘못을 한다는 개상한 접근법으로 양쪽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상대의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태도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이며 성경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은 없지만 다음의 문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은 작가처럼 보수주의 입장에서 진보주의자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제도의 어떤 병폐가 진보주의를 발현시켰으며 진보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상대를 증오할 대상이 아닌 더불어 발전하기를 바라며 애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와 같은 사유로 1법칙 기존 제도나 창의적인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아서 작가의 주장은 여러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려는 듯 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비꼬고 폄훼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 독자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책 전체적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빠져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작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예수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같은 날 안식일에 일하는 한 사람을 보고 예수가 그자에게 말했다. 오, 진실로 그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저주받은 자이다. 현 제도의 패단을 바꾸려는 자는 한 단계 더 높은 선에 봉사하려는 합리적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깨우쳐 이념의 구덩이에서 탈출하길 바랍니다.
그 외의 법칙들은 자기 개발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소설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없습니다. 또한 이념에 따른 불편한 문장들이 타 법칙에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작가가 책에서 언급한 위기의 구조를 인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표현을 그대로 빌겠습니다. 법칙 5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작가의 무시, 법칙 6에서 이념에 대한 작가의 냉소, 법칙 10에서 여성에 대한 작가의 비하 등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전작인 12가지 인생법칙이 이념에 기초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연마하도록 권유한 점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전작과 동일한 사상을 똑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작은 여성 인권 옹호자, 진보주의자, 모신론자,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세력,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환경보호론자의 강한 반발로 사람들의 입에 해자되었습니다. 즉 전작은 어그로로 인해 베스트셀러가 된 것으로 추측되며 그 명성 역시 가대 포장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책이 젊은 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이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평점은 기본 3.5에서 편협한 이데올리기에 치우친 작가의 주장이 독자를 설득하지 못해 1.0 감점, 최종 평점은 5점 만점에 2.5 부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